안녕하세요. 저는 강택구 법무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민사사건 관련해서 셀프소송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 차이와 소송 진행 시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민사사건 중에서도 누구든지 경험해봤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담당했던 민사사건들을 봤을 때는 지인이나 친구한테까지 돈을 빌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은행이나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거나 자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인들을 얘기했을 때도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서 억대 채무 10억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저희 사무실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을 때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방법 3가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때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구두계약, 아까 말씀드린 빌려줄게 전화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차용증은 돈을 얼마 빌렸고 언제부터 갚아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법률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공정증서,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증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 건데 소비대차, 아까 말씀드린 대여금에 대한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공정증서 자체가 나중에 상대방이 갚지 않았을 때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그 공정증서 자체를 토대로 재산 조회를 해보거나 통장 압류를 하거나 부동산 압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 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용이점이 있습니다. 공증은 수수료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공증 수수료 역시도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대 이상 청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고려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계약 단계에서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구두계약 자체, 말로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는 장점은 그냥 나도 쿨하게 돈을 빌려주고 서류 쓸 것도 없고 간단하다라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단점은 이 말로만 했을 때는 혹여나 민사사건에 갔을 때 증빙자료가 없어서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두계약을 할 때는 증거자료,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혹은 통화, 녹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이런 증거자료조차 없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연락을 해서 언제 돈 빌려갔지 않냐, 언제 줄 거냐, 그럼 상대방이 몇 월 며칠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의 대화만 있더라도 대여금 관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승소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차용증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장점은 구두계약서에 발생할 수 있는 허점들, 서류로 이제 만들어 놨을 때는 금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변제 기간이 얼마, 법률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도 편리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오타라든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법률상 이자 제한법을 위배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했는데 효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하실 때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이나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만나서 진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점, 만약에 상대방이 변제기한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 공정증서가 판결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강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 다른 민사사건에서도 이 공정증서 자체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당사자가 방문하거나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를 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차용증은 말 그대로 사문서,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당사자만 계약을 하고 이 당사자끼리 가지고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고요.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실에서만 작성을 할 수 있고, 공증은 이 검찰청에서 매년 이제 지정하는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공증인 누구누구 변호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공증사무소에서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 공증사무는 당사자가 방문을 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리고 금전과 이율, 지연손해금, 변제기간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공증인이 정한 문서를 토대로 작성이 이루어질 거고, 이 공정증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증인 역시도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계약 단계에서의 핵심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민사 소송만이 아니고 이후의 절차도 필요하겠죠. 돈을 빌려줬을 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받지 못했을 때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돈을 빌려줬을 때 받지 못한 경우도 제가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민사 소송 절차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 절차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증서, 그리고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 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민사 소송 자체는 아까 계약 단계에서의 구두계약 그리고 차용증, 이렇게 두 가지 계약 단계에서 절차를 거쳤을 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게 민사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민사 소송 자체는 대여금 사건은 가장 난이도가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구두계약이라든지 차용증 계약이라든지 이 서류가 있을 거고 혹은 증빙 자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는 그런 입증 관계만 있으면은 충분히 승소까지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정증서를 통한 집행은 아무래도 판결문 자체가 필요 없고 공정증서 자체가 판결문이 되기 때문에 이 공정증서를 토대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간편함과 신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증서야 바로 소송을 생략하고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되겠지만, 구두계약과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을 때의 경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은 총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급명령 단계 그리고 일반 민사소송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지급명령 단계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독촉 절차라고 해서 쉽게 말해 간이한 소송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금전 채무만 가능하고 인도소송이나 뭔가 행위를 요하는 소송에는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인지 자체를 원래 민사소송에 비해서 10% 정도로 아낄 수 있고,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역시도 절감이 된다는 점 때문에 대여금 사건에서는 이 지급명령 단계가 먼저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 절차 자체는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민사사건은 공시송달인 절차를 통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도 판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급명령 단계는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대방이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이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 관계없이 민사사건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사건은 일단은 지급명령을 진행해보되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다투거나 하면은 민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승소를 받는 그런 절차를 보통은 권해드리고, 물론 민사사건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사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승소까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여금 사건에 요건이 있습니다. 또 소송마다 요건이 있고 여러 가지 소송 종류가 있지만, 대여금 사건은 이 요건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그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요건 두 가지만 충족을 하면 되거든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차용증 혹은 구두계약에 대한 문자 자료, 이런 게 증거 자료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서류가 접수가 되고 나서는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런 사실관계가 확실하다고 했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어떻게든 승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잠적했거나 돈이 있음에도 돈을 다 빼돌려 둔 다음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만이 아니고 나중에 집행까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민사소송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상대방이 주거나 이 법원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절차인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금전을 강제적으로 회수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대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판결이 났고 이 판결문을 토대로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은행 계좌를 압류해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해보는 방법, 그리고 신용불량자나 아니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신용불량자 등재 절차가 있고, 재산이 조회가 됐고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걸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 혹은 자동차 아니면 다른 기타 동산,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컴퓨터, TV, 냉장고, 그리고 식탁, 가구, 이런 동산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도 생각을 해두신 다음에
이 강제집행 절차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고 개인의 상황마다 각각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형사 단계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민사사건과 다르게 대여금 관련 형사사건은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증 자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망행위,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능력,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기망행위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 제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치료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해, 언제까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막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 도박에 빠져있더라, 내가 빌려줬던 내용과 전혀 다른 무관한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 판례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돈을 빌렸을 당시에 아파트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 이렇게 재산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면은 변제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제 신용불량자에다가 여러 채권자한테 쫓기고 있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했던 게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형사처벌에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계약 절차, 그리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절차를 안내해 드렸는데, 이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를 위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집행권원은 소위 말하는 우리 민사 판결문이 있을 거고, 공정증서, 화해 권고 결정, 이행 권고 결정, 결정문이 있을 건데, 판결문, 공정증서, 결정문이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강제집행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은행 압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판결문과 집행문을 토대로 법원에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돼요. 민사 강제집행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강제집행을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이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되지, 내가 재산 상태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동차 압류를 했다가 기각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강제집행 전에 본인이 먼저 면밀한 조사를 거치거나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지인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 제가 볼 땐 빌려주지 않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민사 소송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집행, 채권 회수 절차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변호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찾아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